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 문 좀 조심하세요. 그 말이 전부였어요. 그날 손자는 그림에서 저를 뺐습니다. 저는 가족에서 지워진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시골 할머니잖아요. 그날 나는 내 이름도 과거도 잃었습니다. 나는 본래 김복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석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 떠나고 자식 키우며 지켜낸 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에서는 그 이름 석자는 단 한 번도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저희 엄마는 대학도 나오셨고 여기 도시에서 계속 사셨어요. 그 말에 내 손은 괜히 치마 끝을 만지작거렸지요. 그 아이는 단지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비교하며 나를 깎아내리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 엄마는 손주들 과외도 봐주고 영어도 잘하세요. 정면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식탁 끝에 앉아 내게 등을 지고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족들 사이에 이름 없는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복래 엄마는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지으셨던 분이잖아요. 사위가 웃으며 그렇게 말했을 땐 내 뺨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싸늘함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말을 받아 웃었지요. 하긴 우리 어릴 땐 시골 할머니 집 가면 항상 흙냄새 났지. 흙냄새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그렇게 지내왔던 날들이 부끄러운 적 없었는데 그 아이들은 나의 그 모든 시간을 한마디로 지웠습니다. 방 한 칸 얻어 살던 아들네 집에 잠시 머문 지 2달째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어머니, 낮엔 집에 계시지 말고 가까운 복지관 다녀오세요. 집이 좀 좁아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좁다는 말 속엔 내가 없어야 넓어진다는 뜻이 들어 있었지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8시면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어깨에 가방 하나 메고 마치 어딘가 갈 때 많은 사람처럼 날마다 말없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거실의 공기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그 아이들의 집은 훨씬 더 웃음이 많았던 듯 했습니다. 내가 앉아있던 소파 자리는 어느새 며느리의 쿠션 자리로 바뀌어 있었고 내 머그자는 식탁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손자 책상 위 그림 한 장. 우리 가족이라고 적힌 그림 속에 나는 없었습니다. 그 작은 그림이 나를 또 울렸습니다. 아들 방 문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다가 문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시골 할머니잖아요. 뭘 그렇게 신경 쓰세요.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말이 내가 낳은 아들, 그 가족의 입에서 당연하다는 듯 나왔다는 것이 내 숨통을 조였습니다. 그날 밤 혼자 잠든 이불 속에서 나는 아주 오래전 내 이름을 불러주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친구, 이웃, 그리고 어릴 적 손녀. 그중 누구도 나를 그렇게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집에서 존재 자체가 삭제된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구나. 이름을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책임지려 하지 않지요. 나는 그렇게 가족이란 이름 안에서 천천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잊힌 사람도 사라진 사람도 복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의 눈빛은 점점 더 무표정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는 마치 내가 죄인이라도 되는 듯 차가웠고 나는 매일 조금씩 더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나는 본래 김복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석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 떠나고 자식 키우며 지켜낸 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에서는 그 이름 석자는
단 한 번도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저희 엄마는 대학도 나오셨고 여기 도시에서 계속 사셨어요. 그 말에 내 손은 괜히 치마 끝을 만지작거렸지요. 그 아이는 단지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비교하며 나를 깎아내리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 엄마는 손주들 과외도 봐주고 영어도 잘하세요. 정면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식탁 끝에 앉아 내게 등을 지고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족들 사이에 이름 없는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복내 엄마는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지으셨던 분이잖아요. 사위가 웃으며 그렇게 말했을 땐 내 뺨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싸늘함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말을 받아 웃었지요. 하긴 우리 어릴 땐 시골 할머니 집 가면 항상 흙냄새 났지. 흙냄새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그렇게 지내왔던 날들이 부끄러운 적 없었는데 그 아이들은 나의 그 모든 시간을 한마디로 지웠습니다. 방 한 칸 얻어 살던 아들네 집에 잠시 머문 지 2달째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어머니, 낮엔 집에 계시지 말고 가까운 복지관 다녀오세요. 집이 좀 좁아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좁다는 말 속엔 내가 없어야 넓어진다는 뜻이 들어 있었지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8시면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어깨에 가방 하나 메고 마치 어딘가 갈 때 많은 사람처럼 날마다 말없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거실의 공기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그 아이들의 집은 훨씬 더 웃음이 많았던 듯 했습니다. 내가 앉아있던 소파 자리는 어느새 며느리의 쿠션 자리로 바뀌어 있었고 내 머그자는 식탁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손자 책상 위 그림 한 장. 우리 가족이라고 적힌 그림 속에 나는 없었습니다. 그 작은 그림이 나를 또 울렸습니다. 아들 방 문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다가 문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시골 할머니잖아요. 뭘 그렇게 신경 쓰세요.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말이 내가 낳은 아들, 그 가족의 입에서 당연하다는 듯 나왔다는 것이 내 숨통을 조였습니다. 그날 밤 혼자 잠든 이불 속에서 나는 아주 오래전 내 이름을 불러주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친구, 이웃, 그리고 어릴 적 손녀. 그중 누구도 나를 그렇게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집에서 존재 자체가 삭제된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구나. 이름을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책임지려 하지 않지요. 나는 그렇게 가족이란 이름 안에서 천천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잊힌 사람도 사라진 사람도 복수는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 문은 꼭 닫아주세요. 전기세 많이 나와요. 그 말은 하루에도 2번, 3번씩 들었습니다. 나는 굳게 닫은 문을 또 한 번 손으로 밀어보며 아직도 익숙지 않은 부엌에 조심조심 손을 얹었습니다. 음식을 꺼내도 되는지, 물을 마셔도 되는지,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숨쉬는 법조차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손주가 남긴 반찬 몇 숟갈을 국그릇에 담아 먹으려던 날, 며느리는 고개를 돌려 아, 그거는 내일 도시락 쌀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그릇을 씻었습니다. 내가 어머니였던 시절엔 누구 하나 밥상에서 굶지 않게 하려고 반찬이 모자라면 내 몫을 줄여가며 아들을 키웠는데 이제는 내가 먹는 것이 눈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치는 곧 죄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배가 고파 잠에서 깨 조용히 주방으로 갔다가 며느리와 딱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이런 시간에 뭐 하세요? 놀란 목소리, 차가운 눈. 나는 괜히 죄를 지은 것처럼 그냥 물 좀 마시려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새벽에도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물도, 냉장고 문도, TV 전원도 모두 며느리의 허락을 받은 뒤에야 가능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아이는 늘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고 그 피곤한 얼굴로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들어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예민해져?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그 말 속엔 내가 원래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입을 닫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적어도 미움은 덜 받겠지 싶어서. 하지만 그 침묵은 곧 존재의 사라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나를 찾는 이도 말을 거는 이도 없었습니다. 딱 한 사람, 손자 아이만은 다르게 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먹다 남긴 쿠키 하나를 내밀던 그 손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따뜻하던지요. 나는 그 아이에게 미소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 먹어. 나는 밥 먹었어. 사실은 그날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집에서 나는 매일 마른 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넘겼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폭력은 무시입니다. 그리고 무시도 하루 이틀이지. 그게 몇 달이 되면 사람의 숨은 안으로 쓰러지고 마음은 안쪽에서부터 깨져나갑니다. 나는 지금 조금씩 무너지는 중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손주 병원 갈 땐 꼭 나를 찾으면서 평소엔 어머니 조용히 계세요. 라는 말만 반복했지요. 내가 누구인지 그 아이들이 잊을까 두려웠습니다. 아니, 이미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 좀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말에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손주가 폐렴 기운이 있어 대학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다며 아침 7시에 출발해야 한답니다. 나는 전날 밤 손수건과 작은 물병, 보온병까지 챙기며 아이에게 줄귤 2알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가족으로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로비에 앉아 대기하던 중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아 계세요. 접수는 제가 할게요. 그러곤 간호사에게 말했지요. 제가 애 엄마고요. 이분은 그냥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이분, 그 한마디가 나를 다시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애 엄마, 그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의 아들입니다. 나는 할머니이지요. 그런데 왜 도와주는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진료가 끝난 후에도 며느리는 병원비 계산서를 내게 슬쩍 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같이 와주셨으니까 이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말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10만 원. 내 연금에서, 내 약값에서 빼야 할 돈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거절하면 손주가 민망해할까봐 참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보며 조용히 걸었고 나는 그 뒤를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아이는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주방엔 안 들어오셔도 돼요. 아침은 제가 알아서 차릴게요. 나는 그날 한 끼도 먹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하루 종일 굶었고 집에 와서도 밥은 없었습니다. 가족의 일이 필요할 땐 어머니였고 그 일이 끝나면 조용히 계셔야 할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내 자리였습니다. 나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그날 병원비를 낸 금액을 적었습니다.
2024년 6월 3일 손주 진료비 10만 원. 내 통장에서 출금.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이 기록을 나는 매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라진다고 해도 내 흔적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게 나의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세상이 그 아이들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용한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내 통장에서 3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묻지 않았고 나는 단 한 푼도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도 증거를 준비할 때입니다. 6월의 어느 날 내 통장 잔고가 이상했습니다. 연금이 들어와야 할 날이었지만 잔액은 0원. 나는 은행에 직접 찾아가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난주에 3차례 이체가 있었습니다. 직원은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5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모두 같은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 수취인 이름은 내 아들. 직접 하신 거 맞으세요?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내 손으로 이체한 적 없습니다. 은행을 나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복수야, 내가 내 통장에서 돈 뺀 거니? 아들은 짜증 섞인 얼굴로 말했지요. 그냥 잠깐만 빌린 거야. 어머니 통장은 내가 관리하잖아. 내 통장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연금도 내 돈도 관리해준다는 명목 아래 그들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미리 말했어야지. 그건 내 생활비야. 그 말을 내뱉자 아들은 더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덮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춥지도 덥지도 않았지만 마음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나는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들의 가족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나는 법의 보호를 받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복지관 상담실에 갔습니다. 혹시 노인 금융 피해 상담 같은 거 해주시나요? 상담사는 나를 앉히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착취를 당하고 계신가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통장도 제 이름인데 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자 나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싸울 시간입니다. 그날부터 나는 내 통장 사용 내역을 매일 프린트하고 돈이 빠져나간 날을 빨간 펜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을 처음 찾았습니다. 노인 금융 피해 사례로 상담을 신청하신 거죠? 그 말에 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나는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피해자로서 법 앞에 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 서류를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단 한 장의 등기 서류에서 공동명의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자료는 생각보다 두툼했습니다. 통장명의 도용, 연금 수급권 침해, 동의 없는 재산 처분. 그 단어들은 마치 내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와 작은 철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봉투들이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등기부 등본, 통장 사본, 보험 증서, 납부 확인서 같은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것들. 그것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나는 하나하나 꺼내 확인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인천에 있는 작은 빌라의 등기 서류였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남긴 유산이었고
그 명의는 정확히 김복래 단독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스티커 메모가 붙어 있었지요. 이거 아들 앞으로 넘기기로 함 공증 필요. 그 메모는 내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글씨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재산을 내가 나서서 지켜야 한다고 그제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곧바로 등기소에 가 부동산 소유권 관련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아직도 그 빌라는 내 단독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미 명예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전 그는 말했지요. 어머니, 그 빌라 말인데요. 제 이름으로 돌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상속세 문제 생기기 전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에 통화 녹음 기능을 켜두고 일기장 맨 뒷장엔 날짜와 대화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15일 아들, 인천 빌라 명예 변경 제안함. 내가 거절하자 표정 굳어짐. 단어 상속세, 빨리 정리, 공증. 그 일기장은 이제 내 무기였습니다. 나는 다시 법률구조공단으로 갔습니다. 이 재산 아직 제 명의인데 혹시 압박받아 넘기면 어떻게 되죠?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강요나 기망에 의한 명예 이전은 무효입니다. 혹시라도 문서를 쓴다면 진해 아닌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그 말에 나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재산을 지키는 싸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손주 방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너한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날이 올지도 몰라. 그게 미안하면서도 미안하지 않구나. 이제부터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피해자가 아닌 주체로 약자가 아닌 권리자로 싸우는 일입니다. 나는 며느리와 단둘이 있을 때 작은 거울을 꺼내보며 연습했습니다. 침묵 대신 말할 수 있는 단 한 문장. 이제 나를 그만 무시하세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 속에 있는 여자는 주름진 이마와 지친 눈, 그리고 말없이 삼킨 시간으로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를 그만 무시하세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혀끝이 마르고 눈물이 먼저 솟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쯤 말하자 그 문장은 점점 똑바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웃지 않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그 말이 나를 가장 깊이 찔렀습니다. 예민하다는 말은 당신의 아픔이 과하다는 증거로 쓰입니다. 내 아픔이 무시당할 때마다 나는 또 한 번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나는 예민한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둔한 거예요. 그 말은 아직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복지관 심리상담 프로그램에서 나는 상담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즘 목소리가 자꾸 작아져요. 말을 꺼내려 하면 심장이 먼저 뛰니다. 상담사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껏 혼자 참아왔던 마음이 이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내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는 처음으로 상담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안의 용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들과 다르게 살겠습니다. 말끝마다 떨리는 숨이 있었고 그 떨림은 하루가 지나며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며느리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날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제 돈은 제가 관리할게요. 통장도 카드도 다 돌려주세요. 며느리는 처음으로 내 말을 듣지 못한 척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불편하잖아요. 제가 도와드리는 건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항의였습니다. 그 거절은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내 방 안에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어떤 감정도 내가 혼자 책임지지 않겠다. 내 감정을 위해 살기 시작한 날, 나는 진짜 나로 돌아왔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며느리는 제사 준비를 당연하다는 듯 요구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상 차리는 법 대신 상 걷는 법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며느리는 바빴습니다. 마트에 가기 전 내게 말했지요. 어머니, 전 재료랑 고기만 사올게요. 나물이랑 탕은 어머니가 해주시죠? 작년처럼 하면 돼요. 작년처럼.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작년엔 이 집에 온 지 한 달도 안 돼요. 하루 종일 주방에 서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며 손끝이 다 터졌었지요.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장바구니에 메모지를 넘기며 말했다죠. 역시 명절은 어른들이 도와주셔야 수월하죠. 그날 밤 나는 종이와 펜을 꺼내 새해 인사말 대신 한 줄의 문장을 썼습니다. 이번 설 저는 조용히 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 문장을 접어 거실 식탁 위에 올려두고 나는 아침 일찍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작은 찜질방. 내 이름이 필요 없는 곳, 누구도 내게 전 붙여달라고 말하지 않는 곳. 사람들 틈에 앉아 고요히 계란 하나를 까먹으며 나는 처음으로 명절의 쉼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몸이 조금 안 좋아요. 올해는 쉬겠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내게는 처음으로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아온 날 집은 조용했습니다. 전도 나물도 탕도 모두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힘들게 뭐하러 직접 하겠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저도 아예 빠질게요. 배달이 훨씬 편하다니 다행이네요.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날 관계의 상을 치워버렸습니다. 단절은 때로 복수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조용히 떡국을 끓였습니다. 달걀 지단 하나 올리고 김 조금 뿌려 딱 내 입맛대로 식탁에 혼자 앉아 그릇을 비우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를 챙기기 시작한 첫 명절. 그 작은 선택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주변에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세요.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나는 조용히 병원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정신이 흐린 건 내가 아니라 그들이야. 어머니는 요즘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세요. 그 말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들렸습니다. 복지관 봉사자분이 조심스레 말해주셨지요. 며느리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그 순간 나는 몸이 아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지금도 기억을 놓치지 않으려 일기장에 날짜를 적고 가계부에 지출을 적고 명세서를 파일에 정리하며 살고 있는데 내가 흐릿해지는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그들이 나를 지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용히 병원에 갔습니다.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즘 좀 멍할 때가 있어서요. 혹시 치매 초기일 수도 있나요?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진단지표 점수 아주 좋으세요. 치매는커녕 기억력도 또렷하시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기보다 눈물나게 서러웠습니다. 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정신건강 정상, 인지저하 없음. 그 한 장의 종이가 이제 내 방패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또 깜빡하셨어요? 저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조용히 진단서를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이건요, 병원에서 받은 제 검사 결과예요. 혹시 앞으로 그런 말씀하실 거면 이 문서도 같이 보여주시겠어요? 그 순간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정신이 흐린 게 아니라 당신들이 저를 흐릿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내가 처음으로 감정을 끊어내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며느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내게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탁에서도 같이 앉지 않았고 손자와만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 침묵은 모욕보다 더 단단한 거절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게 건넨 망각이라는 칼을 나는 조용히 그 아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인천 빌라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매물로 나왔다고 해서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여기 주인은 지금부터 저 혼자입니다. 여기 매물로 나왔다고 해서요. 혹시 아직 안 팔렸나요? 낯선 남자가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인천의 오래된 빌라, 내 이름으로 된 단 하나의 재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들은 이 집을 팔아 자녀 교육비에 쓰겠다고 말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매물로 나온 적 없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요. 남자는 머쓱한 듯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와 등기부 등본을 펼쳤습니다. 김복래 단독 명의. 그 이름 세 글자가 이 집의 문서 위에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집 그냥 제 명의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팔기 전에 세금도 그렇고 요즘 절차도 까다로워서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집 나중에 손자에게 주려고 해. 내가 직접 내 손으로. 그리고 그건 내가 아닌 나의 결정이야.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어머니, 요즘 왜 그렇게 혼자 결정하세요? 라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혼자 결정하는 것. 그게 내게 처음 생긴 권리라는 걸 그 아이는 몰랐던 겁니다. 나는 곧장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집 제 명의로 확실히 고정시키고 싶어요. 혹시 위임장이나 서류 위조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은 없나요? 그쪽은 말했습니다. 가족 간 위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할머니, 공동명예 조심하셔야 해요. 나는 결정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겠다. 그리고 내 재산을 내 손으로 지키겠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나는 내 재산의 쓰임새, 시기, 대상까지 내 손으로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제 그 집은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내 삶의 마지막 공간이자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남길 진짜 유산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 돈을 내 감정 없이 정확히 쓸 것입니다. 도움받지 않고 뺏기지 않고 줄 사람에게 줄 겁니다. 복지관 작품 발표회에서 내 이름이 불렸습니다. 김복래 어르신, 시와 부문 최우수상입니다. 그 순간 나는 무대 위에서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시골 할머니가 아닙니다. 김복래 어르신, 시와 부문 최우수상입니다. 복지관 대강당에 내 이름이 울렸습니다.
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은 마이크 앞에 선 사회자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작품은 김어르신께서 직접 경험하신 삶을 바탕으로 쓰셨다고 하네요. 감동적인 시였어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는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랐습니다. 내 발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수치심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나는 말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시골 할머니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김복래입니다. 논밭에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웠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도 홀로 가족을 지켜낸 여자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울렸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평범하다 말하며 아무 존재도 아닌 것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모르고 사는 동안 저는 제 이름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 앉아있던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 무대 위에서 내 이름이 울릴 거라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복지관 관장님이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어르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존경스럽습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저도 저를 존경해 보려 합니다. 그날 시를 읽으며 많은 사람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씨, 정말 감동이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저희 엄마 생각도 났고요. 그 사람들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존재로 존중받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상장을 방 한가운데 세워두고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글로 받은 상이야. 할머니, 글도 쓰고 마음도 써. 손자는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작가예요? 나는 웃으며 말했지요. 그래, 작가야. 내 인생을 직접 쓴 작가.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복지관 활동 그만하시면 안 돼요? 요즘 너무 튀시는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조용해서 이제 조금은 내 목소리를 찾아보려고요. 그 대답에 그 아이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그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더 중요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은행에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출금 48만 원 7월 5일 1,500이 어학원.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분명 손주 학원비였습니다. 나는 통장을 꺼내 지난 내역을 훑었습니다. 5월에도 6월에도 매달 같은 시간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 학원에 대해 들은 적도 출금 동의서를 쓴 적도 없었습니다. 그 길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복수야, 이거 너네 통장에서 돈 빼갔니? 아들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학원비가 좀 부담돼서 어머니가 손주를 위해 쓰신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서랍에서 하나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출금 내역 증빙 서류 자녀 6개월치 자동이체 등록. 이거 내가 한 거니?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뭘 믿고 내 도장을 찍은 거니? 그 순간 며느리가 뛰어들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구실 건가요? 저희가 어디다 딴 데 쓴 것도 아니고 나는 그 자리에서 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무단 사용에 의한 손해배상 상담 예약 문자야. 내가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건 너희에게 면죄부가 되겠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덧붙였습니다. 내가 아이들 키우며 평생 일한 돈이야. 그게 누구 호주머니 구멍도 아닌데 왜 내 허락 없이 흘러나가니?
그날 밤 나는 모든 자동이체를 해지했고 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문 인증과 단독 비밀번호 등록. 며느리는 말했다.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겠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움이 아니었어요. 그건 착취였지요. 그리고 다음 날 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전 절차 안내서를 우편으로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진 법적 권리는 가장 늦게 찾아온 정의였습니다. 이제 나는 내 노동의 가치도, 내 돈의 방향도 내가 정합니다. 복지관 입구 게시판에 내 얼굴이 걸렸습니다. 이달의 시니어 강연자 김봉래 어르신. 그 아래엔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시당한 이름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 나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고 그 다음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복지관 행사장을 따라왔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데서 강연도 하세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아이의 얼굴엔 당황과 불안이 엉켜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는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그날 강연의 제목은 이름을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나는 마이크 앞에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요, 자식들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보단 엄마로, 할머니로 불린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제 이름을 찾고 싶습니다. 김봉래. 그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객석에 앉은 사람들 가운데 눈시울이 붉어진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저도 평생 누구 엄마로만 살았어요. 제 이름 저도 다시 부르고 싶어요. 그날 이후 복지관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날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어르신들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을 엄마 할머니가 아니라 나로서 소개하는 시간. 그리고 나의 이야기는 복지관 소식지에도 실렸습니다. 김봉래, 이름의 기록자. 그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살아온 시간 속에서도 그녀는 잊지 않았다.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너무 창피해요. 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창피하다고 느끼는 건 내가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겠지. 그동안 내가 너무 조용했지. 그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숨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 그 모든 증거를 당당히 꺼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할 거라 믿었겠지요. 하지만 나는 지금 나를 무시했던 이들의 시선 앞에서 그 무시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날 아들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초대하지 않았고 손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속엔 내복 2벌, 따뜻한 목도리, 그리고 수첩 하나. 그 속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올해 설 나는 초대받지 않았으므로 내 인생을 초대한다. 버스터미널에서 표를 끊으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강릉 가는 첫차 주세요. 바다가 보고 싶네요. 그렇게 떠난 설날 아침 나는 오랜만에 가족이 아닌 나 자신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도착한 바닷가엔 해 뜨기 전에 고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파도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내 손등은 벌겋게 일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란 누구와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의 시간이라는 걸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나는 차분히 나만의 설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도시락, 김, 컵밥, 귤 2개. 그리고 마주 앉은 나. 봉래야, 고생했다.
참 많이 참았고, 이제 참지 않아도 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선 연락이 없었고, 아들도 침묵했습니다. 나는 그 사실에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미 오래전에 내려놓은 감정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게스트하우스 TV를 보며 혼자 웃었습니다. 누가 보면 외롭다 하겠지만 나는 이 시간이 내 평생 가장 평화로운 설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손자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왜 안 오셨어요?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는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오늘 바다를 보러 갔단다. 너무 예뻤어. 다음엔 우리 둘이 같이 가자. 그 아이는 언젠가 나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엔 할머니가 왜 집을 떠나 바다를 찾았는지 조금은 알게 되겠지요. 나는 이 설날 모든 관계에서 감정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나는 필요할 때만 불리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초대한 손님입니다. 그날 아침 나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게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일기장, 그리고 나 자신. 식탁 위에 하얀 종이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가족에서 나는 빠지겠습니다. 그 한 문장을 쓰기까지 68년이 걸렸습니다.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손주가 잠에서 깬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지요. 할머니가 할머니로 사는 집으로. 그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지만 나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오후가 되어서야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곤란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곤란한 건 너희겠지. 나는 지금 너무 편하다. 그 말 뒤로 나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그날 나는 복지관에서 소개받은 독립형 노인주택에 입주했습니다. 보증금 일부는 내 빌라에서 나온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했고 생활비는 연금으로 충분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곳에는 오롯이 나만의 공기가 있었습니다. 벽 한켠엔 내가 받은 상장들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엔 내 이름으로 발행된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의 조명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원하던 고요가 이런 거였구나. 며느리에게선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아들은 문자 한 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했어요. 그래도 연락 좀 주세요. 나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내가 내린 가장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가족이란 말 속에 모든 책임과 희생이 감춰져 있다면 나는 이제 그 단어로부터도 자유롭기로 했습니다. 나는 빠졌습니다. 그들의 가족에서, 그들의 식탁에서, 그들의 통장에서, 그리고 나를 무시했던 그 모든 시선에서 이제는 내가 나를 초대한 삶만 충분히 살아가려 합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고요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이야기해요. 그 말에 나는 잠시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동자엔 흔들림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 한 잔.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어머님. 저희가 너무했어요. 생각 없이 너무 오랫동안 그냥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지요. 그래서 이젠 나는 바꾸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저희가 바뀔게요. 다시 돌아오시면.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은 그녀에게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이었고, 과거의 나에게도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손자도 어머니 찾고 있어요. 아이한테는 그래도 얼굴은 보여주셔야죠.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언젠가 이해할 겁니다. 할머니가 왜 나왔고 왜 혼자가 되었는지를요. 그날 이후 나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책상 앞에서 시를 쓰고 복지관 사람들과 웃으며 밥을 먹고 이름이 불리는 곳에만 나를 보냈습니다. 아들의 연락은 뜸해졌고 며느리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상처가 아닌 회복이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이제 이름 없는 그림자가 아닌 당당한 주인공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김복래 어르신, 그분은 대단해요. 스스로 나와서 스스로를 지키셨거든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제 나로 살기로 했습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시집을 냈습니다. 표지는 조용한 흑빛, 표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복래 이름을 지킨 여자. 복지관 문예반에서 시작된 작은 시들이 하나둘 모여 책이 되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나는 잠시 손을 멈추고 되물었습니다. 정말 제 이야기로 책을 낸다고요? 편집자는 대답했지요. 선생님 시에는 살아온 시간과 진심이 담겨 있어요. 이건 어르신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 말에 나는 울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내 삶이 세상에게 받아들여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책의 헌정사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책은 나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출간 기념 모임에서 사회자가 묻습니다. 복래 선생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나는 마이크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면서 수없이 참았습니다. 내가 참으면 가족이 평온할 줄 알았고, 내가 조용히 있으면 덜 미움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를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 눈물은 이미 오래전 흘려보냈고 지금은 웃을 차례였으니까요. 며느리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책 서점에 내 이름이 걸려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복지관 게시판의 사진을 보았을 겁니다. 아들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아이들의 인정이 없어도 나는 내 삶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손자는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책을 들고 눈이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진짜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진짜야. 그 안에 있는 할머니는 아무도 아닌 사람이었고 이제는 나인 사람이야. 손자는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나로 살게요. 할머니처럼.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가족이란 이름을 가슴 아프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찻잔을 들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방 안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고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니고 누구의 뒷자리에 서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김복래입니다. 사람이었고 무시당했고 일어섰고 끝내 나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 이름으로 나는 지금도 매일 나를 씁니다. 일기장 속에, 서가 위에, 그리고 내 인생 속에. 이제 나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내 이름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